북한이 신의주 특구 개발을 위해 중국 측과 투자 유치 의향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월 단둥에선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신의주 특구 투자 설명회도 열립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5.18 망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당과 야3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학부생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리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작성 경위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근지긴 K가 제보를 받고 추적했습니다. 대학 교수인 이 학부생의 어머니가 딸의 논문 작성에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정황을 고발합니다. 방위 사업장인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입사한 지 한 달 된 인턴 직원도 있었습니다. 현대차 고객센터와 하청업체가 별다른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긴급 출동해 잠긴 차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대가 이를 이용해 남의 차를 수십 차례 몰았고 급기야 뺑소니 사고까지 냈습니다. 아홉 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북한의 개방 모델과 경제 발전의 방향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신의주 특구 개발을 위해서 중국 측과 이미 투자 유치 의향서를 체결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향후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곧바로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개발을 위한 북한의 개방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김명주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물 하역 작업이 한창인 신의주 특구 압록강변. 화물선을 수리하는 용접공들 손길이 분주합니다. 9층짜리 공장 건물엔 위대한 선군 정치 만세라고 써있던 선전 구호도 사라졌습니다. 모래를 실은 공사 차량들도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올 들어 야간에 낡은 건물들을 해체하는 폭파음이 거의 날마다 들릴 정도입니다. 在家里就可以听到对岸好像是在放炮的声音他们是进行楼体的拆迁还有进行一些改造 중국 정부 산하 랴오닝성 민영기업협회. 이 협회 단둥 분회는 지난달 초부터 북한 국영기업 5군데와 신의주 특구 투자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북측은 신의주 특구에 투자할 중국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通过我们也进行给他招商，我们会员企业的一些特点、一些产品，跟他们一起跟他们进行相关的一些对接。 북중 양측은 향후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신의주 특구를 통해 지하 자원이나 농수산물 유통, 수제품 가공 등 다방면의 합작 사업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건축 자재 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它需要有更多的一些建设方面的一些建设材料，因为朝鲜现在没有生产的，他们也是委托我们负责给他采购。 신의주 특구는 지난 2002년 홍콩식 일국 양제와 중국의 경제특구 선전을 모방해 출범했지만 초대 행정장관 구속으로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던 곳입니다. 오는 5월 단둥에선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신의주 특구 투자 설명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4차 방중 이후 북중 양국의 경제 협력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신의주 특구를 방문해서 성과를 재촉했다는 북한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신의주와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도 곧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도시 개발 청사진을 담은 미니어처 앞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이 직접 신의주를 찾아 개발을 지도하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경에 관문 도시답게 현대적이면서도 민족적 색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재촉했습니다. 신의주시 건설 사업은 매우 중요한 유훈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몇 해 안에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당국이 펴낸 주요 경제지대 소개 자료에도 신의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과 무역,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경제개발구라는 미래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신의주 개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중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2년 당시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신의주 특구 장관 양빈을 전격 체포해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고 이후 대규모 북중 경협 사업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중국 자본의 투자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맞붙었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2014년 북중 두 나라는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 대교를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 연결 도로가 갖춰지지 못해 개통은 미뤄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번 투자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신압록강 대교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이번엔 베트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데 베트남 외교장관이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하노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한승현 기자, 북한 매체가 북한과 베트남 두 나라의 견해가 일치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현지에서도 이제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겠죠? 네, 판민민 베트남 외교장관이 오늘 북한을 떠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민 장관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뿐 아니라 노동당 국제업무 담당인 리수용 부위원장과도 면담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과 베트남이 친선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관심사인 지역과 국제 문제에 대해 견해 일치를 봤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베트남이 북미 정상회담 의전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해서도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오늘 북한 대사관의 동향을 지켜봤는데요. 대사관 직원들과 인부들이 계속 드나드는 등 회담 준비에 한층 바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걸어 나오는 김명길 대사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러 질문을 했지만 김 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국빈 방문하면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텐데 베트남 주석의 이름도 그렇고 사실 낯이 익진 않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응웬 푸쫑 주석인데요. 쫑 주석은 공산당 서기장까지 겸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입니다. 이 서기장이 주석을 겸하는 것은 베트남 국부로 추앙받는 호치민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쫑 주석은 베트남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념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베트남에선 당 서기장과 주석 외에도 총리와 국회의장의 위상이 의전상 정상급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총리와 국회의장과도 회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취재진이 몰려올 것 같은데 프레스센터는 정해졌습니까? 네, 프레스센터가 어디로 정해질지도 관심사였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하노이 국제전시센터가 프레스센터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각종 국제 행사가 열렸던 곳입니다. 바로 앞에 베트남 소련 우정노동 문화궁전이 있는데 이곳을 로비로 활용하고 전시센터를 주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회담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행사를 준비한다면서 21일부터 일정을 비워뒀고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중요 행사 일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5.18 망언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당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제명은 출당을 의미하지만 국회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당 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두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의 규정상 지금 당장 징계할 수 없다면서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북한군 개입 반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이런 발언이 5.18 정신은 물론 당의 보수 정신과도 어긋난다는 게 자유한국당 윤리위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수 국민이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당 징계 4단계 가운데 최고수위인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제명이 이뤄지려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당내 동정론도 있어 실제로 제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제명이 된다 해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 자체가 유예됐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이후에 윤리위에 회부되면서 출마자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한다는 당규 때문에 징계를 피하게 된 겁니다. 두 의원은 징계 국면을 오히려 표심 결집의 기회로 활용하는 기류입니다. 징계가 그냥 보류만 된 겁니다.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매일 자고 나면 제가 죽고 있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이 두 의원이 만약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 윤리위의 징계가 가능하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18 폄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배라며 사과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늘은 의원 징계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여야 사당은 무책임하다, 꼬리 자르기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5.18 유공자인 민주당 30 의원은 이들 세 의원이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징계 결과에 일제히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징계가 유예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한국당 신임 지도부 후보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역사 왜곡자들에게 당권을 맡기려는 것이냐,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란 등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언행을 용인하는 것은 한국당이 스스로를 부정함은 물론 5.18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5.18 망언에 대한 한국당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면 꼬리 자르기식의 징계가 아닌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한 의원직 제명에 동참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 추진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5.18 유공자인 민주당 30, 민병두 의원과 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망언의 당사자인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사법부가, 사법당국이 신속히 재판을 해서 이걸 바로 잡아서 사법정의 또 역사정의를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과와 자체 징계로 한국당은 사퇴 수습을 일단락하려는 모양새지만 여야 사당의 제명 추진과 검찰 조사 등으로 망언 파문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골목 상권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겠다는 차원에서입니다. 단연 화두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겠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영업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문 대통령은 먼저 자신도 연탄 가게를 한 골목 상인의 아들이었다며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시간을 넘긴 대화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가두수를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한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시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거를 저희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사대보험 부담 때문에 사실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담회 최대 화두는 단연 최저임금 인상폭과 속도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이에 문 대통령은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도 최저임금은 결국 인상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가 임대차 보호와 가맹점 관계 개선 등 국회 입법이 늦어져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더 컸다고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율 협상 때 자영업자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현장에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무게를 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이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논문은 2년 전 서울의 한 대학 학부생이 썼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성 염증을 줄여주는 사실을 동물 실험으로 입증한 내용인데요. 당시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부생 논문으로는 무척 드물게 국제학술지에까지 실렸고 생명과학부 4학년이던 그 학생은 여러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작성 경위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끈질긴 K가 제보를 받고 추적했습니다. 제보자 김모 씨는 그 논문의 실험에 자신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실험의 한 3분의 1 이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참여는 좀 많이 했죠. 당시 성균관대 대학원생이던 김 씨는 논문 저자인 학부생과는 같은 대학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김 씨의 지도 교수인 이모 교수는 다름 아닌 논문 저자 학부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논문 실험이니까, 자기들 실험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너무 힘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도 여러 번 하고 했어가지고 알게 된 거죠. 당시 이 교수의 연구실 대학원생 대부분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논문 실험 뭐 나중에 검토하고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뭐 1분원까지 되겠네요. 같은 연구실 출신의 다른 연구원을 수소문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전부 다 동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에 따른 실험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약간 뭐 인증샷 개념으로 와서 이제 실험하는 척하면서 사진만 좀 찍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논문 저자인 이 교수에 따른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접촉을 피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혹을 밝힐 다른 인물을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논문 저자의 당시 지도 교수이자 해당 논문의 책임 저자로 이름을 올린 김모 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학생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른다면서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짐작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적으로 엄마 지름계에서 하니까 대학원에도 열심히 도와줬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제 어머니 이 교수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취재 사실을 안 이 교수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전자우편을 보내고 집에도 찾아갔지만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계신가요? 끝내 취재를 피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실험을 한 때는 2016년 2학기, 논문 저자인 이 교수에 따른 그 시기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이 교수가 딸을 위해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입시에 있어서 봉사활동 이런 게 있는데 봉사활동을 좀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이 교수에 따른 학부 졸업 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이런 봉사활동과 해당 논문 실적을 내세웠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원생들이 과제를 대신해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평소에 간단한 자녀 숙제들도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진행을 해왔습니다. 내가 너희들 논문을 잘 가지고 있으니 너희도 나에게 보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교육부와 권익위도 최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연구인건비를 상납받은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검찰의 수사 의뢰 같은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도 이 교수에 대한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끈질긴 K 서병립입니다.
대전에 있는 방위산업체 한화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직원 가운데에는 이제 막 입사한 인턴 사원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해에도 폭발 사고가 나서 5명이 숨졌습니다. 백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방위산업체인 한화대전 사업장에서 강한 폭발음에 이어 불이 났습니다. 뭐가 쿵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집에 담이 무너지나 나무 싸는 게 무너지나 그랬는데 조금 이따 또 나는 한 5분 후에 또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품질 검사 담당 32살 김모 씨와 조립 담당 25살 김모 씨 등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입사한 인턴 직원도 변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로켓 추진체 안에 연료 점화 물질에서 코어를 분리하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원통 안에 가운데 코어라는 쉽게 보면 연필로 보면 연필심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빼내는 공정인데 그 빼내는 공정에 작업을 하다가 난 게 아니라 그 빼내는 공정에 작업을 준비하다가 난 걸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전기와 가스, 화약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추진체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씩 해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오른쪽 뒤편에 있는 추진체가 폭발한 것으로 이렇게.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사업장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관리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안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로켓 기관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경찰이 마약과 성폭행, 불법 촬영 등의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VIP룸에서 남녀 간 동영상이 불법 촬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업무 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버닝썬과 경찰관이 유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역삼지구대도 압수수색하고 CCTV와 경찰차 블랙박스 화면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했습니다. KBS 사회부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문을 분명 잘 잠궜는데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차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20번 가까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KBS가 취재해보니 타인에게 자동차 문을 열어준 건 자동차 회사의 고객센터였습니다. 고객센터가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덥석 열어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의정부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량 한 대가 후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달아납니다. 결국 신고가 접수돼 차주가 뺑소니범으로 몰렸습니다. 제 차량 번호 제네시스 차주가 저로 검색이 되는데 그때 차 사고를 낸 거 아니냐. 약간 불쾌하기도 하고 좀 약간. 누군가 차주 B 씨의 새 차를 몰고 나가 사고를 낸 겁니다. 더 황당한 일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이번엔 차 문을 확실히 잠가뒀는데 차가 감쪽같이 또 사라진 겁니다. 이틀이 지난 뒤 아파트 주차장에 나타난 차량. 한 여성이 급히 뛰어가 차 문을 열고 운전자를 막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고 운전자는 경찰차로 옮겨집니다. 차 입고되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뛰어내려왔죠. 미친 듯이. 경찰에 신고하고 잡았죠, 현장에서. 알고 보니 운전자는 옆동에 사는 18살 김모군이었습니다. 면허도 없던 김 군은 이 차량을 가지고 서울 홍대나 이태원 등을 19차례나 돌아다녔습니다. 김 군은 어떻게 확실히 잠가둔 차 문을 열었을까? 알고 봤더니 현대차 고객센터가 열어줬습니다. 차 문이 잠겼다며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은 건데 신원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차 안에 보조키가 있어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신고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하청업체한테 그렇게 법적으로 계약을 맺었으니 하청업체 책임이다. 현대차 고객센터에 서비스 신고가 접수되면 하청업체에 넘겨 처리하는데 하청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요청해봤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20분 뒤 출동한 기사. 다짜고짜 문을 열어주고 결제를 요구합니다. 아무런 신분 확인도 없습니다. 카드 계산이랑 혹시 계좌 송금 안 되세요? 계좌 송금이요? 카톡으로
숨겨야 되는데 카드 계산하려면 괜찮으시겠어요? 취재 중이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신분 확인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송국 기자인데 KBS 저희가 그냥 신문 없이 이렇게 해드리는 건 없어요. 다 확인이 돼요. 현대차는 뒤늦게 자세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분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파일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들을 대거 삭제했다는 의혹, 어제 KBS 보도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2년 전에도 경찰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문서들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걸까요? 이후 배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3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은 폴 이레이저라는 파일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영구 삭제 프로그램으로 경찰청 정보국이 구입해 사용한 WPM과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개발 목적은 수사용, 압수한 증거들 중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들을 폐기하기 위해 개발해 일선에 배포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업무용 내부망에 올려놔 일선 경찰관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사이버 안전국은 갑자기 해당 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배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목적은 뭘까? 지방경찰서 정보관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건을 삭제해왔다고 말합니다. 한 정보관은 일선서까지 WPM을 배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 폴 이레이저를 쓰는 방안을 검토한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국이 사용한 WPM 프로그램은 PC 300대에 설치할 때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결국 WPM이 설치되지 않은 일선 정보과에선 폴 이레이저를 이용해 문서 영구 삭제가 이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버 안전국이 폴 이레이저 배포를 중단한 지난해 11월은 검찰의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폴 이레이저 배포가 중단된 뒤에도 경찰청 정보국은 WPM을 사용해 정보국 내 PC를 갈아엎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라돈 침대 사태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다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침대가 적발됐습니다. 미국 유명 브랜드인 실리 침대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즉각 수거 조치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 제품들 지난해 정부 합동조사에서는 아예 빠져있던 것들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실리 침대의 한 대리점입니다. 수거 조치가 내려진 첫날 매장 모습은 평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해당 제품 구매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사는 검사하는 데서 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돈을 지불해서 제가 일부러 거기서 계속 밤마다 그걸 들어가서 잤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수거 명령을 내린 제품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마제스티 디럭스와 벨로체 등 6종류 350여 개입니다. 여기에 실리코리아는 기준치 이하 라돈이 나온 3개 모델 140개 제품도 수거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같은 메모리 폼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침대업계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였지만 문제 제품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실리코리아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조사는 기피원 중심으로 했어요. 그 선정된 과정은 저희는 잘 몰랐죠. 저희가 아는 바는 없고요. 애초에 기본적인 관리 자체를 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고 있고. 전수조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실태조사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 남성이 맛있는 걸 주겠다며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3만 원을 주면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남성, 성폭력 특별법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였습니다. 이유를 볼까요? 1심 법원은 여성이 속아서 모텔을 간 건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속아서 성관계를 가진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이 성관계의 의미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죄. 다만 2심은 성매매였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모텔에는 속아서 따라갔다가 합의해서 성매매를 했다는 건데 정말 그랬을까요? 선뜻 납득하기 힘든 판결들 이 밖에도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김민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저항하지 않았다면 합의한 걸까? 여태까지 싫어도 하라면 했어요. 선생님이 하라면 했고 해야 됐고 해야 됐어. 그리고 그래야 착하다고 하고 인정. 그래서 받았던 이 교육이 어떻게 갑자기 가해자의 요구에서는 단호할 수 있을까요? 수준 높은 단어를 사용하면 지적 장애가 없는 걸까? 9살, 3살, 4살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3살, 4살처럼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 수준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장애의 특성도 정도도 모두 다른데 끊임없이 신빙성을 의심받곤 합니다. 시간 개념이 없고 방향 감각이 없고 뭐 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지적 장애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너의 진술은 일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의 특성이 과연 그것을 기억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가부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왜 그걸 기억 못하지? 가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이례적 행동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이라는 걸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어떻게 다음날 가해자한테 하트를 보내. 이거는 서로 동의한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걸 이례적 행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얘가 원한 거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상황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좀 봐라.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취약함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보는 게 맞는 거지. 훨씬 더 장애에 대한 이해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판례 해석만으로는 그렇게 해석만 하기에는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올해부터 자치경찰 제도가 서울시와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기존 경찰 업무 중 민생 치안 활동에 주력하고 관련 수사권도 가질 계획입니다. 정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경찰이 국가경찰과 시도별 자치경찰로 이원화됩니다. 당정청이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보안 외사 등 통일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국가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 밀착형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충원 없이 기존 경찰 인력 4만 3천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지자체별 치안 수준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찰 교부세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을 지휘할 본부장과 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갖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와 세종시,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2곳 등 모두 5개 지역에서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에 확대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청와대는 지방직 전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자치경찰의 권한 및 사부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착근을 꾀할 것입니다. 당정청이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입춘이 지나고도 얼음 낚시 즐기시는 분들 여전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날이 차츰 풀리면 강과 호수에 덮인 얼음이 녹는 해변기엔 사고 위험이 큰데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현장을 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우내 호수를 뒤덮었던 얼음이 어느새 거의 다 녹고 가장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좁은 얼음판 위에 보이는 수십 개의 점들, 얼음 낚시꾼들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해변기 위험하다고 찍으시는 거 아니시죠? 낚시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고 출입을 막는 띠도 둘러쳐져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도 한 15cm 정도 괜찮아. 때 되면 딱 봐가지고 농가 더 얼른 나오고 그러지. 북한강 상류의 하천. 얼음 두께가 얇아지고 웅덩이도 생겼습니다. 얼음 낚시가 금지된 곳에서 텐트까지 쳐놓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합니다. 다 녹았더라고요. 그거는 일부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만 조금. 현장 단속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낚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왜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도 않아요. 게다가 이런 얼음 낚시터에는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속수무책입니다. 인명구조 장비마저 없어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해빙기 때엔 얼음이 빨리 녹기 때문에 얼음 두께가 10cm 이상일지라도 출입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강원도에선 해빙기에 얼음판이 깨지는 사고 11건이나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유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인가요? 오랜만에 정치권 소식은 아닌데요.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뒤 화면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지난 11일에 올라온 청와대 청원인데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이해가 되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인원을 좀 보시면요. 예. 사흘 만에 18만 명이나 18만 지금 명. 참여를 예.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는 하여튼 어디선가 뭔가 첨예하게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좀 내용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불법 음란물 유통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 유통 창구는 인터넷이었고요. 예. 그동안 정부가 차단을 한다고 단속을 해도 뭐 이른바 우회 기술 같은 걸 만들어내서 그래서 근절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음란물을 차단한다. 이게 논쟁거리일 리는 없고 뭐가 그렇죠. 논쟁거리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인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란 사이트, 성인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하니까 여성계를 중심으로 상당수 여론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예. 그러니까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좀 과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반박이 있어서 약간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젠더 이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슈가 만들어져서 좀 기사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키워드로 보면 이게 인터넷 감청이 가능하냐 이렇게 좀 추격이 될 수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도입한 새로운 기술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저 단어 감청이라는 단어는 조금 심각해 보이는데 뭔가 지금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자 제가 그 가정해서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예. 저런 화면이 떴다라고 하면 이미 정부가 차단한 사이트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 차단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그냥 저는 보고 싶었던 내용을 못 보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정부의 조치를 보면 저렇게 차단을 해서 제가 사이트를 접속을 했다는 제가 언제 접속했다 이런 기록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음만 먹으면 제가 평소에 또 어떤 사이트를 들여다보든지 이런 것까지 또 확보가 가능하고 뭐 감찰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를 감찰할 수 있다는 거면 네. 정부가 뭔가 지금 설명이나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정부 설명을 보면 정책 주관 부처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감청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불가능한 엄연한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핵심은 이 불법 여부나 의도와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능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벌써부터 이 정부의 이런 조치도 피해갈 수 있는 편법 그리고 이른바 우회 기술이 개발됐다 이런 기사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개인 유출, 그다음에 감청 논란 와중이 있는데 벌써 실효성 문제가 나오면은 뭔가 논의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주민 정윤석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와 자신에 대한 휴대폰 감찰과 환경부 장관 찍어내기 감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7% 내려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3만 6천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본인 의사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경우가 32.3%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는 67.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30, 40대 중국 여성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 1세대 중국 엄마들이 이끄는 가족여행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침체된 우리 관광시장을 회복시킬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좋아하는 한국 가수의 노래를 직접 녹음하는 중국인 민징 씨. 20여 년 전 가요로 한국을 처음 알게 된 한류 1세대입니다. 그때는 혼자 여행을 왔지만 이번엔 딸과 함께입니다. 在我刚刚大学毕业工作的时候，那时候呢，那个韩潮刚刚入国内，然后那时候就喜欢上了那个 HOT， 因为这是找回年轻的感觉嘛。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체험장에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배우 이민호의 인형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황잉 씨 역시 한류 1세대입니다. 온 가족 여행지를 한국으로 정한 것도 황잉 씨였습니다. 我做决定了，因为我没来过韩国，所以我一定要来韩国。爸爸也是第一次，然后我们平时也会吃韩国料理，也觉得好好吃，也想来一下体验一下。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중 30, 40대 여성은 20%가 넘습니다. 또 중국인의 절반 이상은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은 혼자보다 씀씀이도 크고 잠재적 고객인 자녀까지 데려와 경제적 효과도 더 큽니다. 때문에 여행사들은 아이들과 갈 만한 곳을 추천하는 콘텐츠까지 따로 만들며 중국 엄마들을 집중 공략합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어떤 파워가 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행 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그 30, 40대 기혼 여성층들의 어떤 판단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줄어든 자리에 한류 1세대 중국 엄마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